안녕하세요.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2-19강 시간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지분경매를 해결하는 두 기둥 프로세스는 소송과 협상입니다. 우리 차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표지 뒤에 네모 박스를 보시면요. 내용 증명하고 부동산 가압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과 공유물 분할 소송에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소송 관련 5가지를 올려놨으니까 교재를 잘 보시고요. 제가 하는 이 강의를 따라 하시면 기초 과정은 마스터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 깊은 공부는 실전반에서 하셔야 되고요. 이 기초 과정으로 하시는 거는 이 기초 과정만으로는 좋은 물건을 초이스하거나 또 해결해 나가는데 좀 부족함이 있으니까요. 더 깊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협상에 관련해서는요. 시옷, 이응, 지읒, 치읒투, 상급자 법칙, 엄살 부리기, 그리고 질문하기, 첫째 안에 예스하지 않고 또 침묵 종결법까지 이렇게 여러 개 공부하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소송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얘기 드릴 거고요. 또 우리가 공부하기에 앞서 이 정치 테마의 계절이 이제 왔습니다. 내년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지금 야당의 국민의힘에 이틀 있으면 11월 1일부터 당원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대선 경선 후보 어제도 서울에서 이 맞수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저도 이제 이걸 보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 1대1 TV 토론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지금 윤석열 또 원희룡 그리고 홍준표, 유승민 이렇게 1대1 토론이 어제 있었습니다. 공약 검증에 어제 집중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 서로 이 대통령 선거에 누가 될지 11월 5일 날 최종 후보가 결정됩니다. 여당의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태에 이재명이 지금 선출된 상태에서 야당의 후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1월 5일 날 야당 이 대통령 후보가 결정이 되면 여야 간의 1대1 양강 구도로 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것 같은데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이러한 정책 관련 또 대통령 선거 관련 이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올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요, 헝다 사태, 이 부동산 중국 헝다 사태가 어제 급한 불을 껐습니다. 29일 날 있었던 달러 채권이 이제 어제 이자를 지급했는데요. 중국 부동산 위기가 더 앞으로 내년까지 자금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더 큰 리스크로 다가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자금난에 빠진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 기업 헝다 이 지급 유예됐던 달러 채권 11월에도 11월 11일 날 또 달러 채권이 있는데요. 이거를 또 막아낼 수 있을지 지난달에 내지 못했던 두 건의 해외 발행 달러 채권 모두 이제 지급한 바람에 일단은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자산 매각 등을 통해서 자금을 구할 시간을 벌었다는 얘기지 뭐 이게 디폴트 어떤 이런 사태에 완전히 대비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급한 불을 껐다고 해도 중국 부동산 시장에 전체 부채 위기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앞으로 이 채권 디폴트 위기가 부동산 관련해서 중국에서부터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나라 금융시장 또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부하기 전에는요, 국내외에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러한 뉴스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 월요일 11월 1일부터는 수도권에 사적 모임이 10명까지 이렇게 또 모일 수 있는 이 위드 코로나 단계로 갈 것 같은데요. 목욕탕이나 유흥시설에는 백신 패스까지 도입되고 있습니다. 심야 영업이 재개되고 또 하늘길이 열리는 항공 여행 같은 이러한 관련 산업들이 이제 좀 숨통을 틔울 것 같은데요. 아직은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부터 위드 코로나를 실시했는데 이제 하루 5천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섣불리 위드 코로나로 갔다가 이렇게 영국도 그렇고요. 싱가포르도 아주 큰 위기를 맞고 있는데 우리나라 11월 1일부터 이제 24시간 영업한다는 간판도 불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굉장히 늦은 밤까지 식당 일을 할 수 있고 이제 경제가 좀 재개되는 것 같은데 이 확진자 수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확진자도 2,000명 넘게 지금 발표가 된 상황이고요. 아무튼 오랜 시간 동안 피해를 감내해온 자영업자들이 이제 숨통을 좀 트이고 기지개를 킬 수 있는 이러한 경제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기대를 좀 해볼 것 같고요. 이제 그 식당이라든가 이런 곳에 자유롭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요.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지난주에 106페이지까지 했고요. 교재 107페이지부터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하면요.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소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유물 분할 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하면 대부분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응합니다. 대부분이 피고들이요.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오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 외에는 이제 법무사 사무실에서 본인이 재판을 출석하고 그리고 서류 접수하는 것, 답변서부터 또 준비 서면까지 이러한 서류 제출하는 것만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아니면 법무사 사무실에 위임하고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진행하는 소송인데 이 변호사가 또 나왔다 그래가지고 공유물 분할 소송이 어떻게 크게 피고한테 유리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래서 피고가 뭐 무조건 이기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공유물 분할 소송 이런 소송 위임장을 통해 가지고 변호사가 이제 선임돼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요. 상대 타공유자인 피고들은 답변서를 보내옵니다. 답변서를 보면 원고가 경매를 취득한 물건은 상속 지분이고 그리고 채무자의 채권 채무 관계로 경매에 나오게 되는 이러한 그 내용들이 적혀 있고요. 결국은 현재 원고들이 낙찰받아서 지금 이런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이르게 된 내용들을 쭉 적어 놓게 되는데요.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협의를 하기도 하고 협의가 안 되면은 또 대부분이 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있는 주소에 내용 증명을 보내게 되면요. 거의 뭐 한 50% 이상이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앞에 강의에서 얘기했습니다. 보정서를 받아서 상대방 타공유자의 초본을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가지고요. 주소를 확인해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런 그 협의가 하는데도 그 이후에 안 됐을 때 이제 소송에 이르게 됩니다. 이 감정평가 금액이 높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타공유자들이 우리가 이 경매 법원으로부터 아니면 공매 이 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를 받게 되면요. 이 감정평가 금액이 높다고 이제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가기관에서 감정평가 한 거기 때문에 이 감정평가와 관련해 가지고는 크게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주 좀 심하게 깊이 있는 소송으로 들어가면 감정평가를 다시 하는 감정신청을 통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다시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비용이 200에서 300만 원까지도 드는 아주 비용이 많이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1억 1천만 원짜리 감정가 물건을 원고가 감정가의 30%인 3,500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이러한 그 3,500만 원에 낙찰받았어요. 1억 1천만 원을 지금 협상하는데 협상이 깨져서 지금 소송에 이르게 됐다. 이런 내용들이 오게 됩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요. 감정가의 30% 정도 되는 이러한 지분 물건을 어떻게 해서 해결하는지 이런 물건들은 경쟁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일반 그 경매 프로세스를 배우신 분들은요. 이런 물건들을 가볍게 이렇게 해소시키거나 또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투자에 성공하는 경우가 아주 드무니까요. 이런 감정가 30%까지 떨어진 물건을 실질적으로 1억 1천만 원대까지 낙찰받은 이후에 협상을 통해서 아니면 소송을 통해서 이러한 수익을 얻으려고 그러면요.
깊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전반에서 이러한 그 50% 이하의 물건을 이렇게 선택하는 요령,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소송이라든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서장을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나왔는데 상대 답변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해서요, 이 답변서를 넣은 건데, 이건 부동산은 피고들의 소외 이 협의 분할로 인한 상속재산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이다. 소외 이 채무로 인해서 이 3분의 1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원고가 부동산을 경매에 의해서 취득하게 됐다는 이런 내용이 쭉 적혀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이건 부동산은 원고 피고들 간의 공유로 형성되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소장의 청구 원인 제2 사망에 대하여 소장에 이제 이 청구 원인을 써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겁니다. 타공유자가. 원고는 이건 소장에서 피고들과 공유지분 해소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으나 협의가 더 이상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이건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 지분 3분의 1에 대해서 매매 의사가 있었다. 그런데 원고와 협의하려 했으나 원고는 원고 지분 3분의 1의 경매 낙찰 대금 3,500만 원이나 낙찰받았음에도 감정가 1억 1천만 원의 2배 내지 4배를 요구해서 협의가 되지 않았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게요. 감정가 이상으로 이렇게 2배 내지 4배를 요구하는 것은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많이 받고 싶다 그래도 감정가가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시세에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1 반값이다 그러면 시세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감정가 시간이 좀 흘러서. 근데 낙찰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요, 이렇게 그 시세가 2배 내지 4배로 뛰는 경우는 이제 극히 드문 경우니까 보통은 우리가 3,500만 원의 낙찰을 받으면요, 이 감정가인 1억 1천만 원 이렇게 요청을 해서 협의하고 또 소송을 통해 가지고 판결을 받기도 하는 겁니다. 이 1억 1천만 원을 받는 데에도요, 아주 힘든 과정이 필요한데, 아무튼 우리는 낙찰받은 가격에서 감정가를 받으려고 지금 이 소송을 하고 협상을 하는 겁니다. 지분경매의 기본 프로세스죠. 민법 269조 제1항에 의하면 공유물에 대한 분할의 방법에 대해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고의 과다한 매매 금액 제시로 인해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이 민법 조항에 따라 소 제기 전에 협의를 다시 진행해달라. 그러니까 또 협상을 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내용을 판사님한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원피고가 이건 분할에 대한 정당한 협의가 없는 일방적인 원고의 이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여기 보시면요, 다시 한번 이 협의를 하고 싶다, 이런 내용으로 소송 중에 답변서가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협의할 의사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서 조정기를 잡아달라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상대가 제출했다는 얘기예요. 타공유자, 피고. 이런 사정을 감안하시어 원고와 피고들이 이전 소송에 의한 경매에 의한 현금 분할이 아닌 협의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기를 지정해달라는 이런 내용의 이제 답변서가 타공유자인 피고로부터 들어온 내용입니다. 상대 피고로부터 접수되는 또 다른 답변서 제가 밑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답변서를 보면 이 원고는 임야를 경매로 취득한 후 피고와 협의가 되지 않아서 현물 분할이 불가하니 전체 임야를 경매에 붙여 대금 분할해달라는 취지로 이렇게 제기했는데요. 대부분이 원래 이 분할 소송,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요, 원칙이 현물 분할입니다. 현물 분할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정이라든가 협의에 의해서 또 청구 취지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요. 일단은 대금 분할하는 이러한 경매에 붙여달라는 것보다는 현물 분할이 원칙이다라는 것을 먼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상대의 답변서를 보면 그 집안의 흥망성쇠를 피려가는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래 지금 이제 나올 내용들이요,
변호사가 쓴 내용이니까 잘 읽어보시고 준비 서면이라든가 소장에 쓰는데 여러분들이 인용해서 도움을 좀 받아도 좋습니다. 이 사건이면은 선산이고요. 사업 실패로 인해서 선산을 잃을 것을 염려해 징여를 원인으로 해서 지분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피고의 세금 체납이 장기화되면서 공매로 원고가 낙찰받은 것인데요. 원고는 3,600만 원에 낙찰받았고 원고로부터 피고가 임야를 1억 원에 매수하기를 제안받았음에도 가격은 조정이 가능하다, 뭐 가족과 의논하겠다, 뭐 대부분 이런 프로세스로 이제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이 협상이 깨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교재 110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만약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해서 전체 임야를 경매에 붙이고 원고 몫의 배당금을 받거나 원고가 유찰 가격이 낮아지면 선산을 싸게 매수한다. 이러한 그 얘기를 했다고 피고가 이 서면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유물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 중요한 사항을 꼭 외워두시고요.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산될 염려가 있을 때 그때 경매에 붙여 그 배당금을 각자 받아간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이 청구 다 4019, 4026 판례인데요. 이 판례를 잘 보시고 공유물 분할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피고들이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보건대 현물 분할 방식을 원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피고들은요, 현물로 이렇게 내가 샀는데 이렇게 그 지적도에 금이 가 있진 않지만 임의로 이 3분의 1이다 그러면 A, B, C 이렇게 나눠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A를 원고한테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갖겠습니다. 이렇게 현물 분할을 그려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현물 분할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스킬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스킬들은 공개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우리가 조용히 실전반에서 공부하시면서요. 이런 스킬들을 전수해 드리고 있으니까 더 깊은 공부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실전반에서 이제 같이 공부하시면요. 깊은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송 대리인, 변호사, 피고가 선임했습니다. 이런 위임장이 들어오면서 변호사가 쓴 글이니까 잘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때 이러한 글들을 인용하셔도 좋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러한 그 공유물 분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유자 분료 소유치가 특정되지 않아서 현물 분할이 불가하다. 그러므로 경매에서 대금 분할을 요청한다. 이런 원고의 주장. 원고가 지금 원래는 현물 분할을 해야 되는데 대금 분할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기 이어지질 않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이 내용이 좀 깁니다. 다음 주에는 여기 이 내용을 갖고요. 지금 변호사님이 낸 답변서를 통해 가지고 다음 주에 111페이지 일이 3개인데요. 여기부터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골자가 50% 이하의 낙찰을 받아서 감정가를 요청하는 이러한 그 가격이 우리가 보통 우리 지분경매에서 하는 이러한 그 낙찰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요. 이러한 그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러한 그 낙찰가율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우수한 물건을 초이스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려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지분경매 밴드 보고자 하시는 분요, 이런 노란 표지가 있는 지분경매 소송 협상 밴드 보시고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실전반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는 과정인데요. 수시로 등록 가능합니다. 이렇게 우리 실전반이기 때문에 실제 투자하는 물건을 갖고 공부를 하고요. 여기 실전반 제자분들이 낙찰받은 물건 갖고 해결하는 프로세스, 그리고 아까 같이 50% 이하의 낙찰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물건,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물건을 갖고 같이 실전에서 공부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그 들어오는 공부에 임하는 뭐 입학 시기가 있고 졸업 시기가 있는 게 아니고요. 6개월 과정으로 매주 수요일 날 강의하고 있습니다. 010-3033-9074 홍보기 사무총장님하고 문의해 보시고요. 서초동 교대역 13번 출구 서울에 있는
이 강의실에서 있습니다. 6개월 과정이 400만 원이고요. 온라인 과정도 있으니까 이 홍봉기 사무총장님에게 문의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